축덕과 축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4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0번째네요. 와, 네. 진짜 시간 빠르네요. 진짜 빠르다. 부록이네요, 부록. 네, 부록이에요 벌써. 별책 부록도 아니고 네. 에이즈 개그로 시작하는구나. 처음부터 에이즈 개그로 하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재. 치고 들어오시는 네. 개그. 애리조나도 아니고. 네. AZ. 그죠. 자, 가을 향기가 솔솔 풍기는 8월의 그렇죠. 마지막 주입니다. 네. 아침 저녁은 이제 쌀쌀해요. 맞아, 네. 긴팔 입어야 돼요 이제. 그러네. 긴팔 입으셨네요. 네. 이런 가을 향기를 맡으며 태어난 저는 주영민입니다. 이렇게 형민이 아니고요. 생일 어필하시는 겁니까? 생일 어필을 한다기보다는 그 황의조 선수가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항상 그 지난해 그 아시안 게임 때도 네. 황의조 선수 활약하면서 이제 그때 프로필을 보니까 생일이 똑같아서 뭔가 뿌듯함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저는 딱히 닮은 건 없는데 생일이 똑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저는 가수 내일이네요? 내일이에요? 네, 그래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또 데뷔골도 넣고 맞아요. 또 대표팀에도 뽑혀서 그 방송 나간 날짜 기준으로는 생일이네요. 네. 그렇죠. 내일. 축하드립니다. 아니야.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 시작부터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40번째 생일은 옛날에 지났는데 40번째 이야기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시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주법의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뽕PD 박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막 끝내고 돌아온 하성룡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가 갔다 오셨는데 표정이 더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네, 살도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노력봉사하고 왔지. 노력법에서. 자, 먼저 청취자의 질문을 답하는 코너. 네. 뭐였죠? 이름이? 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아는남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애청자시죠? 그렇죠. 일단 세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경기 통계 중에 스프린트, 드리블 및 키패스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드리블과 키패스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프린트. 축구 기자들이 항상 경기가 끝나면 살펴보는 통계들이죠. 네. 아주 익숙한 통계들인데 하성룡 기자의 벼락치기 자, 시작. 경기 통계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기자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당연히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슈팅 수, 거기 슈팅 또 수. 유효 슈팅, 유비 슈팅. 그다음에 뭐 패스 성공률, 음. 그다음에 공중볼 경합률, 뭐 성공률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신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요거 취하기 위해서 통계 업체에다 연락을 해봤어요. 옵타예요, 옵타. 와. 예, 좀 국내 사람들이 좀 그렇죠. 운영하는 이제 그 업체인데 그 통계 회사마다 각자의 기준이 조금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옵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직접 거기서 대답해 주신 부분인데 유럽 주요 리그의 전력 분석관과 코칭 스태프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연대요. 그래서 그 전력 분석관과 코칭 스태프들이 이 통계에 대한 기준을 좀 설정한대요. 어떤 객관성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죄송합니다. 키패스 같은 경우는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를 말합니다. 이 패스를 해줬을 때 동료 선수가 슈팅을 했을 경우 슈팅 패스 키패스로 명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영어로 다시 표현하자면은 찬스 크리에이티드 기회 창출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는 이게 기준이 이것도 통계 이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옵타 기준으로는 시속 25.2km 이상일 때 스프린트라고 해요. 보통 스프린트의 개념을 설명하자면은 경기 활동 우리가 보통 활동량이라고 하잖아요. 박지성이 예전에 2개의 심장 뭐 네. 경기마다 많이 13km 뛴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순간 속도를 25.2km 이상 낼 때가 몇 번 있냐? 이 횟수를 따지는 거예요. 일단 25km 이 속도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잡히네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25.2km면 100m를 몇 초에 달릴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산수약해서 그렇게는 계산 못했고 여기 나와 있는 기사 하나 긁어온 게 있는데 네. 네. 그 한 16초? 15초? 그 정도 될까요? 손흥민 선수 어제나?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손흥민 선수의 최고 스프린트 속도가 34 지난 시즌 기준으로 빠르다. 그거는 거의 11초, 12초 되고 네, 30이 넘어가면. 34.3km로
토트넘에서 1위였어요. 아. 토트넘에서 1위였는데 이거를 34.3km를 100m로 환산하면 10초 50이에요. 10초 50. 그러니까 그 속도로만 뛰면 그렇죠. 그 속도로 100m를 뛰면 계속 그 속도로 진짜 뛸 수 빠르구나.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빠르구나. 우사인 우선 볼트가 40 넘었죠. 아니요. 근데 우사인 볼트의 9.58 기준으로 하면 스프린트가 37.58. 그럼 평균이잖아. 그렇죠. 평균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사인 볼트의 네. 최고 스피드가 43km인가 그랬던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달 뛸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박으면 다치겠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그러니까 평균 느리니까. 37인 거고 네. 그렇죠. 최고는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거죠. 평균 30초도 대단하다. 그래서 이왕 뭐 조사한 거 좀 말씀드리면은 손흥민이 팀 내 지난 시즌에 스프린트 1위라고 했잖아요. 네. 2위가 이제 워낙 스피드가 좋은 시소코? 선수인데 아니요. 아니요? 시소코는 3위였고 모라? 모우라가 근소하게 34.2km, 0.1km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스프린트 횟수도 1위예요. 전체 1위. 예, 경기당 20회씩 한다고. 잘 달리네, 잘 달려. 2위가 오리에 18회, 라멜라가 17회, 시소코가 16회, 모우라가 15회 정도였는데 최근 기록은 조금 살펴보기 힘들어서 옛날 기록을 좀 봤더니 네. 2015년에 피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 10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15년이면 누가 있을까? 아쉽게도 뭐 손흥민의 통계는 없었는데 1위가 발렌시아였어요. 메뉴에서 뛰던 발렌시아. 35.1km. 빠르다. 네, 가레스 베일이 34.7km. 베일이 있었구나, 베일. 네, 치다레지. 빠르죠. 유명한. 또 워낙 빠르기로 유명한 선수 레넌. 레넌이 33.8km. 그다음에 날강두가 33.6km. 아유 이름이 네. 네. 이렇게 지금 1위부터 4위까지였고요. 메시도 생각보다 순간 스피드 빠르죠.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잘 안 뛰진 뛰어서 않고. 그렇지. 그렇죠. 32.5km로 6위. 네. 뭐 스프린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드린 것 같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드리블인데요. 네. 이건 좀 간단해요. 공을 가지고 상대 선수를 통과할 때라고 이렇게 기준을 설명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통과해서 아웃이 되면 드리블 돌파 성공으로 치진 않는다고. 그래서, 성공한 드리블만. 그렇죠. 그래서 통계할 때 드리블 성공과 실패를 따로따로 표기를 해요. 횟수를요.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 끝난 거죠? 네. 네. 키페이스는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 네. 그렇죠. 스프린트는 시속 25.2km 이상의 속도가 나왔을 때 네. 드리블은 선수를 제치고 돌파하는데 빼앗기면 안 된다. 네. 성공한 드리블만 성공한 드리블만. 친다. 물론 뭐 통계 회사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이게 있지만 이제 뭐 통계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원래 축구에는 그렇게 통계가 많이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야구는 통계 스포츠이기 워낙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중요하고. 지표가 있는데 그렇죠. 축구를 이렇게 전산화하고 통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낸 거고. 그런데 이런 그 스피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선수들한테 뭔가를 장착시키는 건지 아니면 화면에서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찍어놓고 하는 건지. 그게 경기 중에는 컴퓨터로 경기장을 전체에 비추는 카메라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거기서 네. 포인트를 찍어요 선수에게. 아. 네, 그래픽처럼 포인트를 찍어서 그 선수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다. 설마 나중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발을 정자로 하나 둘 이렇게 세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축구 이제 사이트 피파 월드컵에서는 이 자료를 제공하는데 히트맵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히트맵이라는 게 선수가 움직임. 그라운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얼마큼 많이 움직였냐 빈도수에 따라서 그쪽 지역이 조금 음영으로 좀 짙게 표시되고 이런 거면 이 선수가 그라운드를 얼마큼 밟았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적을 수 없잖아요. 네. 포인트로 그 선수를 찍어놓고 아. 움직임을 이렇게 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그래서 딱 전반이 계측이 끝나면 되는 이제 저 통계가 나오는 거죠. 오. 후반 통계 딱 나오고. 네. 그런 그리고 이게 기술의 뭐 발달. 훈련 중일 때도 물론 이 경기 중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선수를 가끔 볼 때 뭐 조끼 같은 거 입잖아요. 안에 입고 그렇죠. 하잖아요. 까만 거. 경기 중에도 그거 입고 하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칩 전체 있지 않아요? 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칩이 있기 목 뒤에 때문에 보면 볼록 나와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이게 네. 포인트를 찍어서 작동이 되는 거죠. 예전 기록지에는 진짜 발을 정자로 써 있었어요. 슈팅 숫자가. 이게 그러면 기록하는 사람이 발을 정자로 써요. 몇 번 슈팅. 그게 한 몇 그 년까지 사람이 그랬을까요? 다 보는 거 다 그게 봐요? 제 기억은 2000년 한 2000년까지도. 네, 이전 한 중반 그 정도까지 그거 됐던 어떻게 것 다 같아요. 봐요? 제 기억으로는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A매치 기록지에도 그런 식으로 발을 정으로 많이 써 있어요. 10년 초반까지도 그렇게 써 있어요. 2010년 초반까지요? 네, 뭐 치는 것도 있겠다. 그 사람이 사람이 진짜 하는 이렇게- 거는. 근데 이 축구 기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우리가 못 보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슈팅하기 전 패스 정도만 보잖아요. 이 기록하시는 분은 그 전전 상황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바둑 복귀하듯이 이 볼이 누구한테부터 시작이 돼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워낙 기록을 계속 네, 하시는 그래서 기자들이 할 때 이제 그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축구 시야가 좁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물어보면 처음에 누가 줘서 한 세 번까지는 더듬어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전문성이 있고. 폭넓게 보시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통계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렇죠. 뭐 통계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유효시즌도 통계에 들어가긴 하잖아요. 네. 제가 축구 기자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 헷갈려도 맞아. 네, 헷갈려도 맞아요. 헷갈려도 네, 맞아. 표준어인가요? 네. 기습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골대 맞으면은 네. 골대 맞으면 진짜 유효 헷갈리지. 슈팅일까 아닐까?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 골대 맞으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골대가 맞고도 골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네. 아니야, 근데 느낌상 아닐 것 같아요. 골 들어갔으면 골이지. 유효 슈팅. 네. 당연히 네, 슈팅이 네, 되는 네. 거고 그거는. 근데 골대 맞고 나오면 골대 아닐 것 나온 거지. 같아요. 티 나온 거. 네. 유효 슈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진짜 헷갈렸어요. 골대 맞았는데 유효 슈팅이 아니다라고 이제 예전에 나와서 아니에요? 네, 많이 잘 찍었네. 잘 찍었어. 찍은 게 아니라 아는 것 같아요. 주갈모드 아니야 그래요? 이제. 네, 그러네요. 왠지 아닐 것 같았다니까. 찍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머리 굴려서 네. 상식적으로 좀 한 것 같은데. 떡계 아래 올라오셨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네. 아는 남씨죠 역시.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번 라운드에서 스털링이 경고를 받았는데요. 리그에서 경고는 몇 경기 동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경고를 하나 더 받아서 경기를 결장해야만 없어지는지 A매치 평가전에선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리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 똑같나요? 네, 리그마다 다르죠. 음.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좀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프리미어리그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질문해봐요. 이거 진짜 감이다. 근데 프리미어리그 진짜 벼락치기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해놓고 왜 문제를 내는 거야? 네, 프리미어리그는 아예 몰라. 이건 진짜 찍어야 되겠다. 이거 뭐 몇 경기 동안 유효한지요? 홀수 느낌이 가까웠어. 홀수 같아 홀수. 홀수 같아? 네. 글쎄요, 전 한 두. 저는 3경기 찍겠습니다. 3경기. 세 경기. 네. 아니 경고 몇 경기까지 경고 몇 개 이런 식으로. 아 그래? 그거 복잡하구나. 복잡하네. 네. 복잡해요. 설명드릴게요. 진짜 복잡하네. 네.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이 38경기로 열리잖아요. 네. 이거 좀 구분을 3개로 나눠놨어요. 19경기까지는 경고 5개.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19경기까지 경고 5개를 받으면은 한 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32경기 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32경기까지 경고가 10개 될 경우 2경기 출전 정지. 어렵다. 그다음에 한 시즌 38경기 동안 경고 15개를 받으면은 3경기 출전 정지가 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경고 이런 누적 관련 사항은 토너먼트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지금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4강에 못 나가니 8강에 못 나가 그걸 많이 봐서 정도만 네, 뭐 생각해가지고. 한두 경기 정도가 쌓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시즌 전체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하는구나. 거군요. 저도 딱 이번 경기 받으면 다음 경기 때 좀 몸 사려야겠는데 그치, 이렇게 그치.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는 씨 스털링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라임 지난번 경고 스털링. 받았지만 아직 4개 여유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스털링 요새 잘해. 4경기 여유 골 결정력까지 좋아졌어.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골을 못 넣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경기에서 5개째를 받으면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죠. 19경기까지 5개를 그쵸. 받아야 한 네, 경기고 네, 네. 거기서 이제 5개 안쪽으로 넘어가면 또 5개 여유가 생기는 거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죠. 오. K리그는 어떤가요? 맞춰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K리그요? 너무 날로 먹는데. 네. K리그 잘 모르겠는 경고. K리그는 경고 3개당 한 한 경기 경기? 출전 정지예요. 심플하네. 3개당 한 우리 경기 출전 정지되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없어요. 이제- 또 다시 3개 그쵸, 되면 그쵸. 하나 되고 이런 예. 식이죠. 그럼 A매치 평가전도 그렇게 돼요? A매치 평가전은 평가전은, 아니에요. 네. 평가전은 개별적으로 그죠. 그 경기에서 경고 하나 받았다고 해서 다음 평가전에 이어지진 않아요. 안 쳐. 물론 대회 토너먼트 같은 경우나 뭐 그쵸 뭐 예선, 아시안 맞아요. 월드컵 그러면 예선 뭐, 이런 거는 좀 이어지더라도 이어지죠. 친선 경기에서는 네. 적용이 안 상관없죠. 된다. 네. 네. 재밌네요. 자, 세 번째 네. 질문. 해트트릭에 혹시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춰보세요. 뭐 코너 속의 코너입니까 오늘? 그러게, 근데 약간 궁금하다. 해트트릭인데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경기 안에서 네, 그-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넣은 거니까 PK로 넣은 것도 당연히 되죠. 그죠? 네. 와.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지 않나요? 뭐 그냥 그 PK로만 헤트트릭 기록하는 저도- 그런 기록도. 실축 혜택트릭이 아, 실축 헤트트릭도 있어요? 아, 이건 기록은 없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흔히 적이 그렇게 있었나요? 표현을 하죠. 아이씨. 예. 그러니까 PK 속상하다. 페널티킥만 3번 차는 경우는 극히 드문 그렇게 경우예요. 드무니까 그러네. 근데 저도 그걸 3개 언젠지- 다 놓친다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드문 일이죠. 언젠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페널티킥으로 헤트트릭 기록했던 선수가 있었어요. 어. 최근에 네. 3년 내에 있었어요. 기사를 썼던 것 그 같아요. 경기에서 그리고 제가 PK 만 말씀드린 세 번? 아마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페널티킥 3개를 놓쳐서 실축 한 경기에서요? 네, 옛날에 아르헨티나의 팔레르모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코파 아메리카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00년 어바웃. 평생 PK 못 차겠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트라우마가. 그때 그게 화제가 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나설 벤투호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명단의 특징을 주시은 아나운서가 깔끔하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진격의 거인 방금까지 얘기했던 우리 김신욱 선수가 처음으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의 22살 미드필더 이동경 선수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고요. 손흥민과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등 유럽파가 8명 포함됐습니다. 또 K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울산의 김보경 선수도 이름을 올렸고 K리그2에선 부산의 스트라이커 이정엽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일단 축덕수덕에서 함께했던 우리 김신욱 선수와 KBK 김보경 선수의 합류가 더 기쁘네요. 꽃길만 걸어야죠. 네, 김신욱 선수 지난해 월드컵 이후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뭐 벤투 1년 감독이 바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2개월 만이죠. 잠깐 정리를 또 해보면 지역별로 보면 유럽파가 8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일본과 중국 3명씩 3명씩. 중동의 정우영 선수 1명 캐나다의 황인범 선수 1명 국내파가 10명인데 이 중에 울산이 현대 4명으로 4명이죠.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동경 선수는 생소해요, 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발탁이죠. 네, 그렇죠. 저 뭐 취재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 네. 일단 이동경 선수 먼저 소개를 네. 하면은 이 선수는 주로 울산에서 22세 이하 K리그의 규정이 있잖아요. 네,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선발 출전했다가 뭐 전반 40분에 빠지기도 하고 좀 잘할 경우 후반 뭐 15분 20분까지 뛰고 이렇게 해서 많이 뛰었어요. 지금 두 프로 골, 2년 두 차인데 골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22살 선수고 18경기에 2골에 도움 2개. 이렇게 해서 지금 알토란 같은 활약을 내년 하고 도쿄올림픽 있는 선수고요. 뭐 거의 확정적인 선수죠. 예. 그렇죠. 김학범 감독님이 또 아끼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난 3월달 그 아시아 23세 챔피언십에서는 4경기에서 6골 넣기도 했어요. 골 결정력 오. 확실히 그때 골 잘했다 골 하더라고요. 결정력도 있는 선수고 이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정말 벤투 감독님도 어제 얘기했는데 활동량이 많아요. 폭넓은 활동량. 그다음에 울산에서는 오른쪽 윙어로도 많이 쓰는데 중앙까지도 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 선수를 벤투 감독님이 뽑은 이유는 확실히 기술이 있는 선수예요. 벤투 감독님의 딱 네. 철칙이 있잖아요. 기술 좋은 선수. 근데 제가 아까 재미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벤투 감독님이 선수를 선발할 때 코칭 스태프랑 상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코칭 스태프도 경기장을 벤투 감독 없이도 많이 가요. 네, 많이 네네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님이 울산 경기도 워낙 많이 봤는데 벤투 감독님의 픽이에요. 이 선수는. 벤투피. 코칭 제가 듣기로는 코칭 스태프는 반대했대요. 근데 아. 벤투 감독님이 주장해서 끝까지 뽑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러게요.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훈련에서 우와. 벤투 감독님은 근데 뽑아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훈련에서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훈련에서 뭐 자기가 가진 능력만 보여준다면 이번 2경기에서 평가전이라도 충분히 조금이라도 뛸 수 근데 있는 벤투 감독이 보면 이렇게 자기가 쓰는 선수만 쓰는 것 같은데 또 은근 막 네. 뽑아놓고 안 쓴다고 팬들이 막 뭐라 그러고 하면 또 결국 써요. 쓰골이 내리는 스타일. 뭐 이승우 선수도 그랬고, 네네네. 네, 백승호 선수도 그랬고. 워낙 울산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동경 선수가 뽑히고 좀 그러니까요. 의외였고 네. 문선민이 또 제외된 것도 의외예요. 네. 문선민 선수. 근데 확실히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스타일이 좀 많아요. 많이. 그쵸, 문선민을 대체할 수 있는 미드필드에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경쟁이 한데 굉장히 세죠. 벤투 감독님은 움직임이 좀 더 넓고 뭔가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로 쓸 수 네. 있는 자원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 키워드는 기술이에요. 네. 문선민 선수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먼저 스피드긴 조금은 하니까 투박해요. 그쵸. 소박하지. 네. 요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아쉽게도.
나상호 선수는 됐고 나상호 선수는 이제 일본에서 뛰니까 경기를 잘 못 봐서 네.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벤투어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뛰는 활약을 했던 네.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문선민 선수가 그 빨래줄 슈팅도 하나 있고 그렇죠. 네. 기억엔 더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번엔 나상호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나상호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하려다가 뒤로 미뤘던 김신욱 선수의 네,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김신욱 선수 저는 플랜 B라고 봐요. 그렇죠. 예. 이건 무조건 플랜 B고 김신욱 선수 어제 이제 벤투 감독님이 기자회견에서 뭐 방송 기준으로 하면 그저께가 되겠네요. 네. 김신욱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조합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동안에 수많은 감독들이 이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김신욱 선수를 위한 전술이면 몰라도 장점을 이 조합 대표팀에서 훈련을 많이 못하는 대표팀에서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신욱 선수를 뽑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보면은 아시안컵에서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벤투 감독님이 그때 플랜 A만 고집하다가 폭망을 했어요. 네. 상대 밀집 수비를 뚫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 예선이라는 게 2차 예선이지만 쉬운 무대가 아니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안컵을 통해서 느꼈고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C까지 충분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월드컵 예선, 아시아 예선 앞두고 적기라고 생각했다라고 벤투 감독님이 얘기한 게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벤투 감독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어제 명단을 네. 볼 때는 첫 번째는 김신욱 선수. 당연히 이제 밀집 수비 경기 안 될 때 후반에 롱볼 이용해서 당연히 결과를 네.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이강인 선수를 저는 이번에 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이유가 기대된다. 밀집 수비 뚫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게 키패스거든요. 킬패스.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번뜩이는 게 확실히 네. 있잖아요. 이번에 뭐 탈압박. 20세 이하 진짜 잘. 둘다 같이 써야 탈압박 이후에 되겠네. 패스. 이강인 선수가 올리고 김신욱 선수가 넣고. 정말 정확하게 배달해주니까. 그래서 당연히 플랜 A는 뭐 지금 뭐 황의조, 손흥민 투톱 그렇게 저는 그쵸? 보고 있는데 그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명단이다. 이강인의 선발, 뭐 이강인 지난번에 3월달에 선발하긴 했지만 그때는 테스트 성격이 강했고 이번에는 패스로 뚫고 또 안 되면은 헤딩 제공력으로 뚫고 밀집 수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이제 밀집 수비를 하는 약팀을 상대로 어떻게 이거를 파헤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이야기는 이제 밀집 수비를 뚫는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1대1 돌파로 그냥 개인 능력으로 뚫는 거. 두 번째는 좀 패턴 플레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이용한 뭐 원투 패스라든지 3자 패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높이를 이용한 그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이 스쿼드 중에서 상대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손흥민 선수 정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워낙 이제 몰빵이 많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수비가 너무 사실 강하고. 그건 또 힘든 게 있고 손흥민 선수도 밀집 수비에 상당히 약한 모습 그렇죠. 뒷공간을 잘 활용하는 뉴캐슬 선수니까요. 정도 그렇죠. 뭐 괜찮았지만 안에 많이 파고드는 정도는 많이 없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국가대표 팀이라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술을 많이 맞춰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고민 끝에 결국 이때까지 추구하던 빌드업 축구에서 약간은 벗어난 이런 김신욱 선수 카드까지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벗어났다기보다 플랜 A는 여전히 네네네. 여전히 그쵸, 확인이 네네네. 없어요. 그게 이제 점유율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점유율 축구 이게 이제 플랜 A예요. 황의조, 손흥민, 투톱이라든가 그쵸. 뭐 전술이야 어떻게 되겠지 또 바꿀 수 있겠지만 근데 근데 김신 이제 아니 말씀하세요. 김신욱을 기분이 많이 나쁘구나. 마이크를 쳐. 김신욱을 활용할 때 이제 그 전 감독들을 보면 슈틸리케나 신태용 감독도 좀 그랬지만 너무 그것만 뻥뻥 차요. 그쵸. 김신욱 가운데 놓고 뻥뻥 차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선수들이 조급해지면 그렇게 선수들이 네, 하는 빨리 것 같아요. 그거는 올려주려고. 후반 추가 시간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한 10분 남겨놓고 시간 맞아. 얼마 안 맞아. 남았는데 맞아. 어쩔 수 없잖아. 네. 이게 시간이 연결해서 없으니까. 가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던져놓고 봐야 된다. 우당탕탕해서 골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지만 맞아요. 너무 무책임한 네. 하고 그렇게 흘러서 없는. 재미가 뺏겨버리면, 없어져. 네. 너무 단조로운 패턴.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김신욱 선수의 능력을 반감시키는 네. 그런 결과가 될 것 재미없어서. 같은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김신욱이 중국에서 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잘 다양하게 다양한 옵션으로 김신욱 선수를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김신욱 선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워낙 이
댓글 반응 같은 거 보면 그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김신욱 선수는 아시아용이다. 맞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거 어떻게 탈퇴해야죠, 생각하는지. 이번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 진짜 아시아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아용이라기보다는 아시아에서는 통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아시아에서만 통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아시아에서는 통한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아시아 쪽은 그 피지컬적으로 좀 많이 유럽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남미라든가 이런 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김신욱 선수의 높이가 통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전에 전형적인 뭐 아시아용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선수는 또 이동국 선수가 있고요. 이동국 선수의 그 엄청난 슈팅력은 정말 아시아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아시아용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아시아에서는 통한다. 이건호 선수도 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아시아에서만 통한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도 국내용보단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좀 배려고 넓혔어. 그것도 공부했니? 저는 그리고 김신욱 국내용 선수 누가 있을까요? 김신욱 선수가 좀 더 오래 봐도 된다 생각해요. 네, 진짜 이번 기회로 좀 한 단계 월드컵까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자기 당연히 관리도- 월드컵 보고 가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김신욱 선수 했는데 전 드디어 좋아요. 올라서 홍 PD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형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번에 찾았는데. 이선에 김신욱보다도 어려? 이러면서 당연히 어리죠. 김신욱 선수 88년생인데. 이번에 이선에 워낙 기도 뭐 남태희 선수가 빠졌지만 기술 좋은 선수들이 네. 들어왔잖아요. 권창훈 선수 건강히 들어왔고 이재성 선수도 있고 거기서 좀 패스만 잘 찔러줘서 아기자기하게 좀 한번 해보는 플레이를 김신욱 선수랑 같이 네, 해보는 네. 플레이를 좀 나왔으면 어떨까 이선 해요. 경쟁 근데 장난 가장 아니다. 뜨거운 관심이에요. 이 김신욱과 이강인. 네. 또 이강인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강인이 지금 소속팀에서 자꾸 측면으로 기용이 안 되면 맞는 자리.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렇게 중앙에서 잘해줬는데 네. 그 벤투 감독도 당연히 중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럼요.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수비형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뭐 뒤쪽에서 플레이메이킹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근데 개인 능력이 워낙 출중한 선수여가지고 위치만 잘 잡아주면 일단 중앙이 뭐 중앙대에 나오진 않았지만 중앙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재 개그 안 하신다면서요? 네. 저는 근데 이제 하려고 전화 왔어요. 예. 우리나라 이선 자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이선 자원이 많은데 비교적 측면 자원이 많지 중앙 자원은 좀 모자라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죠. 네, 기성용 선수랑 구자철 선수는 은퇴를 해버렸고 맞아. 남태희 선수를 계속해서 중용을 했었지만 또 한번 부상을 당했고 황인범 선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강인 선수를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강인도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플랜 B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데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이도 물론 어리다 많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말하면 있는데 데뷔시킨다니까요. 네. 그 꼬리 내리고. 다른 우리 탑 클래스 선수였던 뭐 박지성 선수라든지 구자철, 기송용, 박지성 선수가 거의 뭐 요 나이 때 데뷔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다. 자, 그럼 우리가 예상 베스트 11을 한번 우리 네 명이 투표로 포백 골키퍼부터 해볼까요? 일단 4-4-2로 할까요? 4-4-2로 할까요? 네. 네, 네, 4-4-2가 일단 기본이니까 투톱은 당연하겠죠, 이거는. 네, 황의조 손흥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벤투 감독님이 손흥민 투톱을 예고를 했죠, 네. 예고했는데 네. 누군지는 예고했는데 그죠 누군지는 안 했고 손흥민은 좀 더 훈련을 보면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황의조 이정엽. 전 김신욱 황의조 봅니다. 김신욱 황의조 황의조? 아니면 황의조 이정희? 손흥민이겠죠. 그럴 저는 것 황의조 같죠. 손흥민일 것 같아요. 나도 황의조 손흥민일 것 저도 같아요. 황의조 왜냐하면 손흥민. 그 이선 자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다양하게 활용할 수. 그러니까 손흥민 손흥민이 올려줘야지. 약간의 좀. 프리롤을 갖는 네. 최전방으로 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측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좀 내려갔다 네. 할 수 있는 황손. 황의조 선수가 이제 붙박이 스트라이커가 되는 것이고 뒤에 이제 일단 황손하고 이선자원 4명. 자 이선 자원 일단 강인이가 여기 가운데. 일단 이재성 선수는 뭐 확실한 것 같고 저는 좌우 어렵다. 권창훈 이선 이재성 라인의 좌우는 이재성 권창훈일 것 같아요. 저도 이재성 권창훈 둘 다 왼발이긴 하지만 네. 이재성이 오른쪽을 좀 많이 보잖아요. 양쪽 다 봐요. 다 네, 보나요? 양쪽 다 봐요. 자 저는-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공격 공미 2명 한 자리는 저는 한 자리는 정우영 정우영 선수가 정우영이 이렇게 들어가고, 보여요, 예. 저는. 정우영이 한 자리고 또 한 자리는 한 자리가 이제 어렵다. 플랜 A 그러니까 이 자리를 두고 이제 김보경 아니요 황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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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 백승호, 이강인. 이강인. 근데 그 김보경까지. 지금까지는 황인범 많이 왜냐면 김보경은 좋아하는 정우영이 선수. 수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에 공격적인 선수를 예. 해야 되는데 후보로 보면은 백승호, 황인범, 이강인이거든요.
거기 김보경까지. 백승호 선수 잘했는데 저번에. 그렇죠. 지난 이란전 때 잘했었죠. 백승호도 플랜 B로 봐야 되겠죠. 일단 교체 쪽으로 봐야 될 네. 것 같고 선발은 아닐 것 같고 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고민거리네. 희찬이가 잘하는데 요새. 네, 황희찬 선수. 전 조커. 쪽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만약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보낸다면은 당연히 당연히는 아니고 황희찬 황황 콤비가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네, 김신욱 그럴 수도 있죠. 네. 김신욱을 플랜 B로 쓴다고 하면 포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김민재. 일단 뭐 김민재 붙박, 김민재 김영권이 중앙, 네, 그리고 뭐, 홍철 이용 이렇게 홍철 가지 않을까요? 이용으로 가겠죠. 네. 김진수도 가능성은 있긴 한데. 홍철이 선발일 것 같아요. 홍철. 이번에 저는 골키퍼 경쟁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이때까지 친선전 2연전 하면 둘 다 친선전이니까 번갈아 크게 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전을 누가 쓸 다르지 것이냐가 않잖아요. 나오겠죠. 그쵸. 이번에 평가전과 예선전이기 때문에 전북한테 3골을 먹은 김승규냐. 주바팬님은 누가 가장 기대돼요? 이번에 뽑힌 선수 중에 혹시? 네, 선수 총 통틀어서 네네. 저는 그래도 안 보던 선수들이 좀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어떤 이동경 선수? 선수? 이강인하고. 이강인 선수가 좀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황희찬 선수가 기대됩니다. 황희찬. 워낙 요새 잘하고 있어갖고 황희찬 선수는 근데 약간 국대에서도 그런 분위기 전환용인 것 같아요. 근데 함부르크에서는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 잘해요. 잘하고 있어서. 네. 함부르크 얘기하면은 음. 함부르크에서 잘했어요. 함부르크에서 완전 이적까지 원했던 선수예요. 황희찬의 능력 좋다, 잘 통한다. 근데 함부르크에서 워낙 잔부상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올 시즌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올 시즌에 여름을 좀 많이 쉬면서 네. 되게 체력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집에 테라피, 그거 뭐 기계, 저온으로 네. 피로 회복하는. 피로 회복하는 그게 개인 사비 7천만 원 들여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지금 워낙 잔부상이 많으니까 피지컬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올 이제 여름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스트리아는 좀 시즌 일찍 시작했죠. 네. 다른 리그에 비해서 몸 관리를 워낙 잘했대요. 철저하게 지금 하셨구나. 부상이 없으니까 원래 기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정도의 그 기량을 갖추고 있던 선수였고 함부르크에서도 그래서 완전 이적을 원했었다고 해요. 당시에. 네. 그 비시즌의 노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을 때 이 만들어 놓은 게 딱 개막하면서 그냥 포텐이 터지고 있는 황희찬 빨리 선수인데. 보고 싶다 경기. 그래요. 근데 상대가 뭐 일단 조지아와 투르크메니스탄.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대이긴 아니 하지만 그래서 지금 베티스 일본의 골키퍼를 안 정한 거예요? 골키퍼 골키퍼? 김승규로 네, 가는 거죠. 김승규 네. 생각- 근데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 김승규로. 그렇죠. 김승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저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김승규 선수가. 조현우 아깝죠. 조현우의 플레이를 요즘 플레이를 보면. 지난 한 경기 가장 최근 경기는 다시 또 선방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 독일 이적 얘기 나오고 나서는 그때 좀 안 주춤한 좋았죠. 느낌이 네. 있었죠. 그때 완전히 안정을 찾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주영민 팀장님은 기대하는 선수가 누구세요? 주영픽. 아 주영민 픽에 영민 픽에 되는.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김신욱과 이강인이라고. 아 예. 네. 지금 나한테 아니, 또 보는 거니? 아니, 주형민 한번 해보고 싶어. 주형민 팀장은 그냥 한번 주형민 팀장은 그랬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랬어. 이건 아재 개그도 아니고 뭐야? 이강인 어제 선수. 개그야 어제 개그. 이강인 선수, 김신 선수. 자 이 아니 이거 정도. 뽀피디가 해놓은 것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선선하지 못해 아쉬운 선수? 문선민 아까 얘기했었고 문선민. 또 누구 있을까요? 저도 사실 문선민 선수인데 워낙 저는 그 뭐 문선민 선수 투박하다 했지만 그걸 되게 많이 고친 것 같아. 많이 고쳤죠. 그 또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선발은 좀 힘들더라도 충분히 후반전에 조커카드로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 스피드로 경쟁했을 때는 문선민 선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진짜 빠른데. 벤투 감독님 말 믿고 이제 전북에 갔는데 음. 뭐 전북 가라고 안 했지만 전북가라고는 안 했지. 좀 더 네. 강한 팀으로 가서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상대의 방법을- 밀집 수비를 뚫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인천에서 전북으로 강한 팀으로 갔는데 안 뽑아. 그렇죠. 그 전에- 지금 발전했으니까. 그 전에 문선민 선수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이제 기대 안 한다고. 기대 안 네. 한다고 얘기는 했죠. 국가대표 기대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단 발표하면서 문선민 선수는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뽑히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정도까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상호 선수의 플레이에 달려 있겠죠. 문선민 선수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상호 선수와 비교했을 때
멀티가 안 돼요. 문선민 선수.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멀티에 네. 관련된 그렇죠. 얘기를.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벤투 감독도 철학 중에 하나인데 문선민 선수는 최전방 섀도우 그 정도까지. 네. 이승우 선수 아쉬운 사람은 없어요? 이승우 선수는 이승우리. 근육 부상이 있다. 몸도 안 좋고 아, 그래요? 네, 몸이 팀에서도 등번호 9번 단 것 빼고는 그렇죠. 딱히 네. 큰 소식이 없어서 그렇죠. 프리시즌에도 딱히 큰 소식 없어요. 아니, 부상이 오피셜로 뜬 건 아닌데 개막전에 명단 자체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그거를 현지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쓴 걸 봤는데 근육 피로도라고 이제 근육 부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근육 부상인지 뭐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부상 때문에 그랬던 저는 건가요? 경쟁에서 밀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언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9번 달고 경쟁에서 밀리게 해주나? 딱히 정확한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관심 그러네요. 바뀌어버렸어. 네. 아쉽다. 베로나가 벨란가. 네. 가장 최근에 열애설 이후로 크게 소식이 없는 듯한. 저는 아쉬운 선수 한 명 윤빛가람 선수가 있어요. 밑가람. 윤빛가람. 윤빛가람의 능력을 되게 높게 보는. 윤빛가람은 네, 네. 그 슈틸케 감독 시절에 그 체코하고 평가전에서 프리킥 넣은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 안 뽑혔어요. 한 3년 넘게. 저는 그거 경기 윤 되게 잘했거든요. 네. 그때 잘했던 선수가 석현준하고 윤빛가람이 골을 넣었는데 아. 제가 취재를 가서 아 그게 2016년 6월 스페인 그랬던 것 같아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예. 유럽 원정이었죠, 그게. 전 윤빛가름 선수 국대 생각하면 옛날에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전이었나? 연장전에 네, 골 넣은 거 그 흥민전에서. 조한해 감독 씨. 네네네 그거 기억나고. 정말 그 발재간 하나만큼은 정말 국내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의 문제는 명확해요. 공격력은 워낙 좋아요. 수비에 약해. 반쪽짜리 선수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한해 감독이 A 대표팀 감독 시절일 때 경남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대표팀 발탁해서 했을 때도 공격력은 확실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주 상무에서 이제 네. 전향 앞두고 있는데 올 시즌 골도 많이 넣었어요. 맞아요. 8골 정도 넣었을 거예요. 슈팅, 창조적인 패스 이런 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현재 K리그에서 네. K리그에서는 탑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우리가 크게 수비에 부담이 없는 경기에서 충분히 써볼 만한 선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리는 얘기 많네. 이 안에 들어가기 참 어렵.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해외파가 16명이니까 진짜 이선은- K리그에서는 굉장히 뽑히기가 어렵다고 네. 봐야 되겠죠. 벌써 한국 축구가 이렇게 참 해외로 많이 뻗어나갔네요. 네, K리가 딱 정말 전북현대, 울산현대 이렇게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자꾸 예전 얘기하게 되는데 예전에 언제였지? 그 나이지리아 세계 청소년 99년 1999년 다시 한번 20세기로 돌아간 이야기죠.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에 프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때 이동국, 설기현 뛸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 이동 선수가 고등학생이었나? 몇 년도라고요? 99년 99년, 98년도 청소년 대회니까 프랑스 월드컵 이동 선수가 그때 고등학교 때 나갔고 그거는 포항 공고 때 나가지 않았나? 포차 공고 때 나가지 않았나? 포항 신인 때 나갔나? 이런 걸로 시간 끌면 안 돼. 네, 예.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전부 프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우리는 대학생들로 구성되고 이랬던 시절이 참 엊그제 같은데 20년 전입니다. 엊그제랑. 해외파가 뭐 거의 대부분을 네. 차지하는 이 스쿼드를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자, 벤투호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펼쳐진 뜨거운 K리그 27라운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시은 아나운서. 네, 선두가 또 바뀌었죠. 울산이 상주를 5대1로 대파하면서 선두 자리를 되찾았고요. 전북은 성남과 1대1로 비기면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여전히 1점이고요. 포항의 완델손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갈 길 바쁜 인천을 울렸고요. 대구가 강원을 꺾고 38일 만에 4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또 5위로 내려앉았고요. 탈꼴찌 경쟁에서는 10위 경남이 승점 3점을 보태면서 앞서 나갔어요. 일단 제주가 서울과 극적으로 비기면서 11위로 제주가 한 계단 올라섰고요. 인천이 최하위가 됐습니다. 다시 네. 경제인이 됐네요. 네, 경제인이 됐네요.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경제인으로 느낌.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선두도 엄청 바쁘고 중위권도 엄청 바쁘고 하위권도 엄청 바빠요. 이슈가 정말 많아요. 정말 어떻게 많았어요. 이럴 수 또 있죠? 지난주는. 네. 일단 울산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5골 화력쇼. 전북한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다음에 네. 울산 걱정도 할 완전히 필요가 없네. 어쩌란 얘기야.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죠? 지난주 제목이 전북 국대 걱정 얘기하죠, 국대 쓸데없다. 얘기. 네, 근데 이번에는 울산 걱정 쓸데없던가요? 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네. 하여간 재밌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최근 몇 년 동안만 해더라도
어차피 우승은 전북. 전북의 1강 체제. 그런데 올 시즌 지난 시즌 저기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맨시티야? 라는 느낌 들 정도로 맞아요. 울산 전북이 되게 재밌어요. 최다 승점 2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다음 경기도 약간 전북이 어디랑 만나죠? 서울이랑 네, 전북이 만나지 않나요? 서울. 그죠? 맞아요. 울산이 인천. 전선 울산이 인천 매치 만나고 박빙이네. 저는 요 경기에서는 이제 김보경 선수랑 이근호 선수가 좀 눈에 띄었는데 그렇죠. 김보경 너무 잘 차지 않았어요? 세 경기 만에 그 하프 발리 네. 이 왼발로 이쁘게 찼죠. 진짜 너무 잘 찼어요. 윤보상 선수를 뚫고. 이근호 선수가 도움 2개 네. 이렇게. 사실 이근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저조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되게 센스 있는 플레이, 뭐 원터치로 패스해 준다든지. 원래 이날 경기도 하나 넣었는데 이제 VAR로 맞아요, 취소가 맞아요. 돼가지고 그냥 옵사이드. 업사이드로. 네 이도움으로. 근데 이근호 하지만- 선수와 이 경기는 이근호와 김보경의 호흡이 중원에서 호흡이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그렇죠. 골 장면 보면은 김보경 선수가 끝까지 달려들어서 뺏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게 이근호 측면으로 네. 연결되고 그렇죠. 이근호가 주고 달리고 황희수가 김민수 마무리하고. 달리고 황혜수 달리고 이렇게 또 황혜수 시작되는 선수는 거죠. 교체되자마자 들어가서 3분 사이 2골. 네, 바로 2골 넣었잖아요. 그야말로 원샷 원킬. 네. 김인성,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냥 달리는 스타일이고 이근호는 그거보다 스피드가 조금 느리거든요. 네. 이근호 선수도 스피드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그거보다 느리다 보니까 그렇게 어깨 싸움을 하면서 달려요. 음. 그런 장면이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부터 네. 뭐 그런 모습이 뭔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떠올라요. 네. 생각해 보면은. 새벽까지 열심히 봤네. 네. 골 많이 터지는 경기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시원시원하고 재밌죠. 상주가 참 후반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라인 끌어올렸다가 그냥 뻥뻥 역습 뒷공간 뚫리면서 연속골 내주고 대량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저이 경기가 상주의 올 시즌 최악의 경기라고 봐요. 하긴 실점 너무-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 팀도 아닌데. 네, 너무 모든 게 안 풀린 경기였고 네. 핵심은 윤빛가람 선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경고도적으로 네, 나왔죠. 경고도적으로 경고 3개로 안 나왔어요. 경고도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 경기는 윤빛가람 선수의 부재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윤빛가람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경기예요. 경고노적으로 안 나왔구나. 왜 명단에도 없나 이랬거든요. 저는 왜 당연히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곧 저녁이에요. 9월 10. 그러네. 그쵸, 얼마 안 전혀 남았죠. 상주가 3연승 달리는 상승세가 있어서 좀 어떻게 울산하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후반에. 네. 근데 공격은 제대로 안 되고 수비는 뻥뻥 뒷공간 뚫리고 하면서 6위인데 7위 수원이 패하면서 승점 3점 차는 유지는 했네요. 그죠? 네. 경남이 2대 0으로 수원을 이겼죠. 네. 그리고 상주는 고무적인 게 상주는 항상 매 시즌 초반에 반짝하다가 아까 나중에 지금 이제 중 스플릿 B로 가서 강등 탈락 위기까지 가죠. 항상. 탈락 위기까지 하거나 그 위에 살짝 있거나 하는데 지금 많이 벌어놨죠 지금. 그렇죠. 끝까지 네. 지금 중반 이후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올 시즌 그러니까 상주 입장에서는 6위는 유지를 해야 후반을 좀 여유 있게. 그럼 이제 슬슬 그 시기가 왔다고. 그렇죠. 저녁 시기가 그쵸. 9월 달에 저녁 시기가 오니까 주춤할 때여가지고. 7위 수원하고 승점 3점 차니까 지금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가장 재밌었던 경기 예. 뭐죠? 포항 포항. 아. 무려 8골이 터졌습니다. 이야. 완델손 인생 MVP는 경기였죠, 인생 단연 경기. 완델손. 아니 역시 포항은 완델손인 것 같아요. 경기 직접 보러 가면 음. 완델손 진짜 눈에 엄청 많이 띄고 진짜 잘하고. 슈퍼소닉이 아니라 완델소닉. 네, 완델손. 3골 2도움. 김승대 선수가 빠지니까 이제 완델손 선수가 그 라인 브레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경기를 보니까 수비수들이 골만 잡으면 그냥 왼쪽으로 쭉 차주더라고요. 완델손 뛰라고. 야 뛰어. 야,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그렇게 무조건 차더라고요. 그냥. 스프린터. 네. 야 8골이 터졌다. 포항이 최근에 계속 경기 주도하면서도 좀 잘 안 안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패하고, 결과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했었는데 아, 화끈한 인천이 골잔치로 일단 분위기를 바꿨어요. 이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자진합숙을 했대요. 포항 선수들이요? 아 안 근데 되겠다 맞아 해서. 그때 제가 그 동해안 더비 때 포항에 가서 경기를 봤었는데 네. 보통 전날에 합숙을 하거나 이제 이러는데 그때 이제 동해안 더비 같은 그런 특수할 때도 이틀 전에 자진 합숙하고 맞아요. 약간 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나 아, 봐요. 상대가 인천이지만 준비를 합숙. 인천만 당했네. 그냥. 근데 인천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3대 3까지 멀티골 가고 넣고. 했는데 일루첸코 퇴장당한 다음에 포항이 갑자기 그쵸. 예, 네, 그때까지 오히려 3대 3이었잖아요. 네. 그때 마지막 10명으로 싸우기 힘든데. 이때 인천 수비가 너무 실수가 많았죠. 수비에서 뺏기면서 역습 전개에서 네. 저기 실점했던 장면이 워낙 많았고.
인생 인천 경기는 입장에서는 하여간 최근 좀 상승 분위기를 쓱 타는가 싶었는데 세 경기 만에 패하면서 다시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전력-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완델손이 K리그에 처음에 왔을 때 대전으로 왔어요. 당시에 최문식 감독님이 대전 팀 있을 때 시티즌이요? 대전 시티즌으로 왔었는데 당시에 수비수로 영입했었어요. 아. 원래는 저기 윙백 수비수로 영입했던 선수인데 당시 대전에 당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공격수가 부족했던 상황이 데뷔전 첫 경기부터 거의 박동진인데 벌써 올해 네, 첫 그러네요. 경기부터 부상인지 뭐 누적인지 하여튼 공격수가 부족해서 측면 공격수로 이 선수를 데뷔전부터 썼는데 그날 멀티골을 터뜨렸어요. 아. 그래서 이 선수가 공격수가 됐어요 지금 K리그에서. 완델손이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그 슈팅 그 가마차고 이런 능력들이 좀 왼발 맞아요, 킥은 진짜 전문 스트라이커 같은 그렇죠. 이름이 들 정도인데. 수비수지 그 당시에도 대전에서 영입했던 게 수비수인데도 스피드 있어서 오버래핑이 좋고 왼발 킥이 워낙 좋다 해서 영입했던 그쵸, 그쵸. 선수예요. 예. 이번에도 두 번째 골이 왼발 뭐 왼발로 중거리슛 비롯해서 칩슛 뭐 가마차고 가마차고 왼발 킥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만델스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왼발만 차니까 네. 나는 오른발은 저기 웬델손? 아니요 가속 페달 받는 데만 쓰는 오른발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래? 왜 이래 나왔어 왜 이래. 웬델손. 네. 어. 엑셀레이터라 잘했네요. 이거죠. 네, 근데 첫골 일루첸코에게 도움 준 건 오른발이었어요. 아 왼발은 도움 줄 때, 네. 왼발은 골 왼발은 넣을 때. 골. 역할이 확실하게 분배되어 있네요. 네. 워낙 키 좋은 선수니까. 완델손이 지난번 해트트릭 했을 때 강원전에서 해트트릭하고 팀 5대4 역전. 네. 역사적인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때 해트트릭을 너무 빨리 했죠 그때는. 그렇죠. 예. 네. 마지막에 해트트릭 완성하면서 마지막에 들어 눕는데 그냥 그렇죠.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해트트릭을 한 시즌에 2번 하는 것도 흔치 않은데 그치. 이게 K리그 1에서 역대 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 진짜 한 흔치 않은 기록이네요. 한 네 시즌에 두 번째면. 번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게요. 하도 우리는 날강도 하고 메시가 헤드트릭을 뻥뻥 넣으니까. 마르세유턴 하듯이 하니까. 자, 그다음에 제주. 인천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제주는 비기면서 일단 극적으로 탈꼴찌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재밌었죠? 서울하고 1대1 무슨 오히려 재미없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서울이 먼저 골 넣고 잠그는데 뒤에서, 이제 너무 힘을 많이 쓰다 잠근 보니까 투수가 서울이 그런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해는 가죠. 네. 워낙 그래도 마지막에 선수들이 이제 얇아서. 골이 들어가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짜릿한 승부가 됐어요. 아길라라 프리킥 골, 극장 프리킥 골이었죠. 제주는 답이 없어 보여요. 저는 최은경 감독이 그 말했잖아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해결이 안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럼 그러면서 감독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네. 도저히 꼴찌를 할 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타 팀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예상을 많이 하죠. 못하는 팀인데 선수들도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꼴찌를 해? 우리 좀만 잘하면 우리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선수들이? 우리 벼랑 끝에서 절박하고 좀 절실한 마음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감독의 마음인데 선수들은 아예 우리 올라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렇게 결국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은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팀 분위기가 워낙 안 좋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최윤경 감독님이 원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팀을 만들어서 팀을 올려놓는 스타일의 감독님인데 네. 그래서 제주가 그걸 기대했던 거거든요. 팀이 많이 망가져 있을 때. 근데 최윤경 감독님도 이걸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프론트도 뭔가 좀 합이 잘 안 선수들이 맞는 느낌이에요.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프론트도 문제. 감독은 절실하고 절박한데 왜 니들은 그렇게밖에 못해? 약간 이런 정신력을 좀 뉘앙스가 요구하고 있는. 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런 걸 또 노리고 남준재 선수를 또 영입한 거 아닌가.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근데 프론트도 문제인 게 지금 강등권 경남, 인천 그렇죠. 여름 이적 시장에 진짜 많이 선수들 영입하고 보강했거든요. 네. 제주는 크게 베팅한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 최전방 공격수 오사구나 네, 오사구나. 오사구나 선수 정도 외에 크게 뭐 트레이드로 남주혜 선수 온 거 있지만 크게 영입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지금 강등 위기라고 하면은 모든 걸 쏟아내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답이 안 제주면은 보입니다. 명문 구단이고 네. 또 모기업도 자금력이 대기업인데. 튼튼한 기업인데 이렇게 투자를 최근에 좀 안 했죠. 몇 년 사이. 네네. 예,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희망 고문 한 가지 있다면 윤빛가람이 돌아온다는 거. 오늘 다시 준비가람 바락이에요, 바락이. 예.
임대 아닌가요? 아니 연변이 많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렇구나. 남을 예. 수 있구나. 예. 이제 내년 FA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저 영플레이어를 수상했던 윤빛감 안현범 주식이 선수가 있어요, 이제 아산에서 전역해서 와서 이 경기도 뛰었잖아요. 교체로 나와서. 안현범 예전에 취재하고 리포트 못한 리포트 편집까지 다 해놓고 리포트 안 나간 못 안현범 나간 선수. 죄송합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템이 계속 막 그때 무슨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기획 아이템이니까 밀리고 하다가 시기가- 개막해 버렸어. 어떻게 개막 된 전에 거냐면 나가야 되는 건데. 2년 전이었죠. 그때 안현범 선수가 네. 제주에서 영플레이어 영플레이어 상을 타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시상식이 끝나고 영플레이어상 받은 다음에 이틀 뒤인가 이 선수 저기 피트니스 센터에서 훈련하는 스케치를 하면서 인터뷰를 따로 했어요. 따로 네. 만나서. 그래서 이 선수가 좀 그 되게 누나랑 각별해요. 네. 누나가 많이- 친누나요? 네, 친누나랑. 네. 각별해서 그 누나 스토리 되게 잔잔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사진도 받아놓고 편집까지 다 했어요. 근데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일주일 밀리고 날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그래. 내가 뺀 거 아니야. 한 달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 시즌 다가오는 타이밍에 내기가 되게 애매해서 아예 기사가 나가. 약간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상을 타고 바로 했었어야 지금 되는데. 시기길이야 맞는데 너무 이게 시의성이 네. 떨어지게 됐네요. 밀리다가 소장하는 것으로 화성윤 기자가 개인 소장하는 것으로. 아쉽네요. 자 그리고 포항 경기, 제주 경기 받고 네. 경남 이 탈꼴찌 경쟁에서 이제 이거 어쨌든 탈꼴찌 경쟁의 선두주자 네. 경남이죠. 저는 경남은 올라갈 팀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이죠. 그쵸. 지난해 네. 그렇게 잘하다가 근데 어쨌든 제리치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경남으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수원은 너무 기복이 심한 거 아닌가요? 아 수원, 서울 지금 에? 수원은 기복이 2대0씩 이기고 2대0씩 지는 것 같아 수원은.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팀이. 경남을 보면은 생각보다 김종부 감독님이 그 시즌 초반에 아챔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아챔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처음이었으니까. 최근에 좀 경기력 부진은 다 자기 탓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경제인 이 세 팀 중에서 유일하게 감독 교체를 안 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프런트 입장에서는 저 감독한테 좀 신임을 줬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길 바라는 게 있습니다. 경남이 이제 9월에 일정이 좀 살인적이죠. 너무 아주 미쳤어요 이 일정이. 전국 위에 있는 팀하고 만나죠. 강원, 울산, 전북, 서울, 포항. 네, 다 만만한 팀 하나도 없는 뭐 모든 팀이 다 만만하지 네. 않지만 경남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비가 되지 않을까. 네. 오. 광란의 9월이 되지 않을까 싶네. 진짜. 이때를 진짜 잘 넘기면은 강등권에 탈출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 경기 봤을 때 옛날 스타일 찾았다. 괜찮았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게 지난 시즌에 말컹을 이용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제리치를 갖다 이용해서. 놓고 그 플레이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경남 전력이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쿠니모토가 쿠니모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잘 하고 있고 새로 영입한 저희 외국인 선수가 오스만이라는 선수 제가 네, 기대된다고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지금 원래는 공격수로 영입했는데 지금 윙백으로 네, 활용을 그렇죠. 측면 수비 하고 쪽으로.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워낙 지금 왼발 그 3백에서 윙백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적응 잘해서 지금 구성이 괜찮아요. 이 선수를 뭐 윙백으로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왼쪽 측면 수비수 쓸 자원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크로스도 괜찮고 제리치 활용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이 경기의 핵심은 구단주가 경기장에 와 있었어요. 김경수 도지사 경남 맞아. 네. 엄청 좋아하던데. 네, 구단주가 있었는데 서포터 주석에서 같이 앉아 있어 중앙에. 알아보니 배팅을 좀 했어요. 구단에서 승리 수장을 이 경기에 좀 세게 받았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했네. 확실하게. 근데 이 동기부여는 프로는 역시 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요. 배팅이 제가 앞으로는 듣기로는 이 경기 승리 수장 좀 아니 들을 때마다 그 동기부여는 확실한 것 같아요. 머니. 제주 구단주 좀 들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게요. 역시 투자는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으니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 성남 볼까요? 전북 성남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걱정이 쓸데없잖아 거기는 별로. 그 쓸데없는. 가장 만화 같았던 경기. 그렇죠. 지난주 제목이었죠. 쓸데없는 걱정. 제가 제목 따라하는데 좀 별로였나요? 아니 좋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아 그거 네이버 기사에 은근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번에. 아 그래요? 네, 역시 자극적으로 달아야 돼. 그래서 옐로우로는 걷지 맙시다. 네네. 대구가? 가장 자극적이었던 경기 대구. 저는 이거 라이브로 봤습니다.
가셨어요? 아 이게 중계로. 야, 어떻게 참 대구까지 가기 힘들죠. 역습의 진수를 보여줬죠 대구가. 네. 전반에 슈팅 3개 다 골로 넣고. 저 이 경기 공부 많이 했어요. 아 오! 진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전북으로 넘었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해볼까요? 와 이거는 대구강은-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죠. 네. 대구광 얘기는 진짜 할 얘기 많죠. 근데 슈팅 숫자가 두 팀이 어떻게 돼요? 와 대구가 7개 슛 날리고 5개가 유효 슈팅인데 강원이 23개 슈팅인데 14개 유효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슈팅 숫자만 보면 14대 5. 조현우 선수가 결과는 0대 3. 아, 1대 3이죠. 1대 3. 1대 3. 몇 개를 13개를 막았어? 13개 맞았죠.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아 정말 이 삼각 그 편대가 삼각편대. 네. 무슨 스텔스기 같아. 그러니까 제가 전반전 다 피해서 끝나고 들어가는데. 자 공부 했던 많이 한 얘기라서. 거 들려주세요. 아니 저는 이 경기 그 전반 3골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대구가 시즌 초반에 진짜 돌풍이라고 했을 때 역습 축구. 그쵸 그 역습은 모습. 6초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했던 대구의 역습 네. 철칙이었어요. 6초 안에 6초 역습은, 지나면 골 않는 걸로 해줘. 이거였나? 역습은 무조건 6초 안에 마무리까지 지어 슈팅까지 지어야 된다는 게 대구의 역습 철학이었는데 그렇죠. 다시 살아났다 대구가. 맞아요.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데 첫 번째 제가 이 분석했다는 게 초분석이에요. 뭐 길진 않지만 아, 네. 6초면 돼? 첫 골 장면 보면은 중원에서 볼을 가로채서 패스 단 2번. 패스 2번에 세징야가 골 넣었어요. 네. 근데 볼 터치가 딱 4번이었어요. 정태욱이 바로 에드가에게 찔러주고 에드가 가슴 트래핑 후 세징야한테 찔러주고 세징야가 바로 슈팅. 첫 번째 골 장면에 걸리는 시간이 5초였어요. 우와. 야. 간결하다. 탁탁탁 슛. 네. 골. 정태욱 선수가 공 뺏어서 바로 찔러준 순간부터 해서 딱 5초 음.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김대원 선수 두 번째 골 역시 패스 3번 만에 그건 또 10초 걸렸어요. 세징야의 세 번째 골 역시 패스 3번 8초. 아, 저 이거 보면서 일부러 저는 초를 세려고 본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요거 너무 빨라서 얼마나 되나 본 건가? 예, 너무 빨라서 얼마나 되나 보다 보니까 제가 시즌 축덕수덕 올 시즌 K리그 개막할 때쯤 대구 돌풍 얘기하면서 이 역습 초 한번 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처음 잰 것 같아요. 그 당시 경기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그만큼 느끼는 오랜만에 거죠. 되게 빠르게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네. 재밌는데 그거? 네. 그 아이템 하나 하자 뉴스에. 취재 파일로. 재밌어. 올해 들어간 골 초 다 재. 한 달만 주세요. 음. 그래서 이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은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에드가 돌아온 게 너무 크죠. 네. 에드가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에드가 선수가 저는 정말 외국인 선수 중에서 올 시즌 뭐 탑클래스. 세징야뿐만 아니라 에드가도 되게 톱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골 결정력도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패스도 잘하. 패스 잘하고 수비 가담도 이 선수 괜찮아요. 근데 에드가가 근데 부상으로 올 시즌 좀 많이 이탈했었는데 그 당시 최근에 이탈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징야가 너무 힘들어했던 게 딱 보였었거든요. 세징야가 최전방에서 혼자 다 비벼주고 혼자 돌파하고 모든 걸 다 혼자 풀었는데 그것도 역습으로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화에서 가능한 일이죠. 이번 역습만 봐도 에드가가 중간에서 꼭지점 역할 해주면서 그치. 툭툭 그렇죠. 차주잖아요. 네네네. 세징야가 확실히 에드가가 들어오면서 체력을 많이 아끼면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그래서 세징야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호날두 세레머니 못 하니까 괜히 세레머니에 힘 낭비 안 하잖아요. 이제 요거 하잖아요. 이거. 이거. 가볍게. 귀요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산에서 전역한 김선민 선수가 중앙 미드로 들어왔는데 이 네. 선수가 이 경기에 선발로 나서 뛰었는데 선발이었나 후반 교체였나 이 선수가 이제 부상당한 일본인 츠바사 츠바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 선수가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선민 선수 잘해요. 되게 웃기고. 아, 아, 언제 그래요? 같이 주바페 얘기를 간다 주바페 중계석을 같이 했었어요. 아산 어때요? 갔었을 때. 어때요? 근데 되게 유쾌하고 말도 엄청 잘하시고 근데 그때 이제 반응이 저 선수가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팬들이 와서 뛰어야 된다 잘하는 선수다. 근데 이제 그때 별 뭐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뛰었는데 주바페 중계석을 지금까지 여러 선수들과 했었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최고라고 뽑히는 편이 이 선수 나온 편이에요. 네. 언제 거예요? 봐야겠다. 작년이에요. 겨울에 가서 찍었거든요. 아산 가서. 근데 정말 선수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다 김선민 선수랑 하는 거 아, 보라고 할 정도로 교본이 됐구나, 바이블. 네, 되게 센스가 엄청 좋은 선수더라고요. 네, 입담도 좋고. 그라운드 안에서 센스가 좋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그런 저는 비슷한 거 솔직히 같아요. 아산 경기 못 봐서 이 선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 경기 보면서 네. 괜찮은 선수다라고 느꼈거든요. 또 이 경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선수 조현우 조현우. 골키퍼. 이날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좀 최근에 부진하다 싶었더니 이번 경기는 다시 또 살아난 모습. 네. 점프는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일단. 네.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 골키퍼가 이 정도의 활동량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일단 그 대구 진영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날라다니고 막 날라서 쳐내고. 그 라디오스타에서 예전에 조현우 선수 나와서 주변의 선수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되게 의식을 많이 한다고 막을 때도 멋있게 막는 수가 보여. 이번 경기 딱 보였을 때 몇 개 막으니까 정말 다 보여줬어요. 네, 뭐. 텐션이 올라갔는지 약간 의식하는 모습이 날 수 있는 보이더라고요. 곳으로 다 날랐잖아요. 네. 골문 구석구석까지 다 날아다녔기 때문에 골대 발 한번 차이기도 하고 날다가 아유, 골대 걸려 넘어졌죠. 퍼포먼스. 14개를 막았으니까 유효 슈팅을. 야, 보통 한 경기에 슈퍼 세이브 5개만 많이 했다고 네. 또 뭐 그러니까 막은 게 14개고 그 슈퍼 세이브라고 하는 게 완전 날라서 진짜 어려운 건 한 그런 거죠. 5개 이상은 되는 것 네,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정조국 헤링도 그렇고. 아, 이 병수보를 완전히 응징을 했죠, 그냥 대구가. 최근에 이제 8월 들어서 강원이 이제 4경기 2무 2패예요. 아, 좀 병수볼이라는 이 전술이 좀 읽힌 것 아닌가 그런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대구가 그 약점을 정확하게 노리고 전방 압박 강하게 이제 붙어주면서 패스 축구, 네. 공격 축구에 이게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이런 티키타카가 거의 뭐 그쵸 없어진 개면을 했죠, 개면을. 그쵸 예, 역습 축구가 탁 축구에 올라오고 프랑스가 뭐 역습 축구의 진수 보여주면서 약간 이 흐름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티키타카 읽힌 거죠. 네. 어느 정도 약점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네. 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지쳤구나. 병수볼 얘기할 때 여름이고 체력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지칠 그쵸 시기잖아요. 8월 힘들 시기예요. 스쿼드도 네, 얇고 그쵸. 하니까. 그 도민구단의 약간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없는 부분. 자, 그리고 전북 쓸데없는 걱정 잠깐 하고 가죠. 네. 성남하고 1대1 비겼습니다. 아, 안방에서 그죠? 질 그것도 뻔했죠, 예, 지는 거의 지다가 마지막에 그냥 호사가 네. 한 방 넣어서 그나마 좋은 일 살아났는데. 호사가 됐죠. 네. 또 호사다마라고 이겼다 졌다 그래. 애리조나게는. 근데 성남이 수비벽이 참 짜임새가 있더라고요. 전북이 마지막에 정말 엄청나게 몰아붙였잖아요. 네. 뭐 수비수 빼고 이동국 거의 넣고 반코트 게임이었죠? 거의 뭐 하프라인 게임이었는데 전북도 참 이승기 슛 골대 맞고 나오고 운도 안 따랐고 성남은 참 페널티킥을 보니까 올 시즌에 4번 시도해서 모두 넣었더라고요. 대구가 좀 못 넣었잖아요. 4번에 3번 실패했나? 그렇죠. 최근 경기에 못 세징야가 넣은 게 좀 실패하고 많아서 이래서 근데 성남은 굉장히 뭐 실속은 다 챙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는 못했지만 남길 감독님이 수비 조직력을 진짜 잘 짜는 감독이에요. 예전에 광주 감독할 때도 수비가 워낙 탄탄했었고 근데 그 팀은 공격도 괜찮은데 성남 보면 지금 공격 자원들이 조금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 팀의 특징은 올 시즌 특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수비 완벽한 밀집 수비 조직력. 네. 어제도 저기 경기 하이라이트 보니까 진짜 전북이 공 잡아서 들어오면은 펄티 박스 안에 한 8-9명이 네. 있더라고요. 그냥. 아, 공간이 안 보여 네. 공간이. 근데 그게 조직력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냥 선수들이 몰려있다라기보다 확실하게 대인마크뿐만 아니라 지역 방어까지 해서 되게 훈련을 많이 하는 수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도 뭐 전북 걱정하지 맙시다. 울산과의 전북의 치열한 선두 싸움 계속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네. 자, K리그 이번 주말에는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나요? 네, A매치 휴식기전 8월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 선두 경쟁과 탈꼴찌 경쟁이 맞물린 경기가 아무래도 좀 큰 관심인데요. 선두 울산과 최하위 인천이 만납니다. 또 2위 전북과 3위 서울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고요. 4위 대구와 6위 상주, 8위 성남과 9위 포항이 맞붙으면서 중위권 순위 변동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해외파 선수 이야기 좀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프랑스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가 드디어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디종과 시즌 3번째 경기에서 그 특유의 황의조 선수의 그림 같은 가마차기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황희찬 선수는 2골을 터뜨리면서 시즌 6경기에서 3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 선수는 시즌 첫 출전에서 풀타임을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고요. 토트넘은 리그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토트넘 어떡해. 자, 황의조 선수 일단 3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생일 축하해요. 아 그러게요. 황희찬 선수도 생일 축하해야 되구나. 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SBS 그러려나? 스포츠의 그 중계권을 좀 아깝지 않게 만들었고요. 입가에 미소가. 네.
참 너무 멋있었어요 첫 골이. 그쵸. 생각지도 않았던 타이밍에서. 네, 역시 황의조 선수. 야 그렇게 원바운드로 감아차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딱 황의조 그거를 스타일. 수비수를 달고 가면서 이렇게 쳤다는 게. 어떻게 거기서 차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르도가 이제 황의조를 잘 이용하는구나. 좀 알았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딱 골 보면서 느낀 게 다시 한번 느낀 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퍼스트 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좋았죠. 퍼스트 터치 한 번만으로 볼 앞에 잡아두면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했잖아요. 거기서 수비 한 명을 제치고 다시 또 한 명 더 몰고 와서 이제 슈팅 특유의 가마채기로 했는데 네. 퍼스트 터치 이 정도까지 되는 선수였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손흥민의 터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잘해. 그 그렇게 퍼스트 잘하는 터치 선수였나? 호사 선수도 퍼스트 터치가 좋았잖아요. 전북에 그 뒤에 그렇죠. 머리 위로 날라온 거를 오른발로 잡아놓은 다음에 왼발로 넣고 굉장히 수준급. 그렇죠. 김보경 기술이죠. 선수도 네. 가슴 이번에 터치 이렇게 한다. 하나네. 다 퍼스트 터치가 상당히 중요한 네. 상황. 저 그걸 많이 느꼈고요. 아까 보르도가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황의조 선수의 데뷔전을 봤었는데 그거는 최악이죠. 그 경기에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 그 경기. 그때 김현경 기자가 보르도 와인 먹고 경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수비가 엉망진창이 그 엉망진창. 당시에 황의조 선수가 오른측면 공격수 네. 윙어로 나갔죠. 최전방 공격수 원톱으로 불이양 베테랑 공격수가 있어요. 불이양 네. 선수. 그 선수가 섰었고 두 번째 경기가 몽펠리에전이었는데 그 경기는 전반에는 원톱으로 섰고 후반에 또 오른측면 공격수로 섰어요. 그 두 경기를 통해서 이제 소자 감독이 황의조의 활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았네. 확실히. 그래서 이 네. 경기는 원톱으로만 계속 뛰었거든요. 원톱으로 뛰면서 황의조 선수의 확실히 뭐가 강점인 선수다. 볼 배급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 근데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건 확실하게 네. 안 경기인데 아쉬운 것도 많았어요. 확실히 동료와 호흡이 아직은 많이 안 맞더라고. 맞네. 저기 논스톱 방향 바꾸는 그쵸. 슈팅도 네. 많이 빗나갔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골은 넣었지만 네. 아무튼 황의조 선수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데뷔전을 치렀는데 정말 열심히 뛰고 손흥민 입장에서는 잘했어요. 네, 손흥민만 놓고 보면 움직임도 좋았고 팀 내에서 손흥민 이외의 선수는 거의 공격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엉망이었어요. 슈팅도 제일 많이 하고 했지만 뉴캐슬의 공포의 그 텐백 그거는 정말 숨막히는 템백은 진짜. 네, 진짜. 텐백 앞에서 뭐 소득이 전혀 없었고 특히 에릭센 없는 토트넘은 진짜 팀도 아니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너무 평범한 팀이다. 큰일 났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텐백을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맨시티처럼 짧은 패스로 뚫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뚫든가 뭔가 좀 이게 요렌테 개인기로 넣을 수 뚫든가 있든가. 뭔가 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스포체티노 감독의 능력도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힘없는 경기였어요. 그 경기의 핵심은 이제 에릭센이 서브로 빠지고 그 자리에 라멜라가 쓴 거예요. 라멜라가 섰지. 한마디로 라멜라는 에릭센 역할을 할 수 없다. 네. 에릭센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게 볼 뿌려주고 진짜 창조적인 패스 뿌려주는 스타일인데 네. 라멜라의 특징을 봐봐요. 공 잡아, 일단. 일단 잡아. 아우 잡지 마. 한 템포가 늦어. 보면. 보고 경기 템포를 스스로 늦추면서 또 드리블 자신 있어서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라멜라는 절대 이런 경기에서 경기 풀어줄 스타일이 안 돼요. 그 후반에 에릭센이 들어오고 나서 경기가 조금 그나마 풀렸는데 패스가 좌우 줄기가 뿌려지면서 풀어졌는데 전반 저는 이 경기 풀로 봤으니까 되게 뭐 세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답답했던 게 측면 좌우 전환하는데 피고 보는 느낌이었어요. 통통 패스 쳐주는 거. 에릭센이었으면 통통 한 번에 쳐주거든요. 네. 뻥. 뻥뻥 쳐줘서 연결해주는 그거를 거치고 특히 또 라멜라 뒤에 그 볼란치로 포진한 애들이 시소코랑 윙크스였어요. 네, 윙크스. 둘 다 패스가 윙크스는 패스 그 돌리는 패스에 강하지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는 잘 못하네요. 네, 네. 얘는 잘했는데 부상 이후에 얘가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 변했어요. 애가라고 해야 되나? 그럼 윙크. 외국인이니까. 정말 한참 어리니까. 윙크하면서 얘기. 네. 그리고 시소코도 원래 오른쪽 윙어 출신이에요. 시소코도. 얘도 패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워낙 뛰어다니고 이런 건 좋은 선수인데 패스가 나갈 줄기가 없는 거예요.
라멜라까지. 라멜라 답답하지. 네. 아래 애들은 옆으로만 돌리지 뒤로 돌리지. 너무 답답했던 경기예요. 진짜 보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에릭센을 잡든지.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일단 차이- 에릭센이 떠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에릭센의 마음이 이미 토트넘을 떠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급을 높여줘도 슈팅. 물론 많이 높여주면 남겠지. 재계약하겠지. 많이 높여주면. 그러겠죠. 은돔벨레가 에릭센의 역할을 대신해주긴 어렵겠죠? 아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다쳤잖아요. 그쵸? 은돔벨레가. 지금은 다쳤는데.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에릭센을 대체제로 영입한 선수는 로셀소예요. 네, 그렇죠. 솔직히 별로던데. 근데 로셀소가 걔라고 해도 되나? 친구 먹죠, 뭐, 로셀소랑. 네. 근데 한창 어린데요, 뭐. 이번 셀소야. 경기에 특이한 건 에릭센하고 같이 교체 투입됐어요. 로셀소가 동시에 투입됐는데 에릭센은 보이는데 로셀소는 안 보이더라고요. 뭐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은돔벨레는 개인기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토트넘 프리시즌부터 봤을 때는 네. 이 선수가 있었으면 뭔가 약간 깡패 같은 네. 그런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손흥민이 거의 고립되는 느낌. 혼자서 맞아요. 잘해봐야 그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데스크 라인이 좀 많이 그리웠던 게 일단 라멜라는 이런 밀집 수비에는 전혀 밀집 수비를 파괴하기는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강팀을 만났을 때 앞에서 압박해주고 수비를 시작하는 그런 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고 델리알리의 플레이를 보면은 뭔가 농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센스 있고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으로 볼을 뿌려주는 게 진짜 농구에서 막 노룩 패스하듯이 그런 게 있고 에릭센은 볼 배급 좋고 센스 있고 손흥민 개인기 해주고 돌파해주고 케인 마무리 이런 데스크 라인이 4명이 쫙 어울려지면서 그런 아기자기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전혀 그런 게 없어갖고 빨리 가장 큰 문제는 해리케인이에요 지금. 맞아요. 안 뛰어요 아니, 해리케인. 해리케인. 네. 해리케인이 그 출장 정지 징계 먹은 거 아니냐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하도 손흥민은 나왔는데 왜 해리케인은 안 나왔냐. 퇴장 먹고 시작해서 퇴장 먹고 시작했어. 그 슈팅 같지도 않은 슈팅 하나. 너무 왜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도 저는 아니, 에릭센이 근데 크다 생각해요. 에릭센. 슬럼프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슬럼프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건데 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해리케인은 하려고 하는 모습을 해리케인은 움직이질 않아 잘.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잊었어. 에릭센이 그 말했나요? 제가 자기도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트넘을 보면 해리케인 팀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있는 거지. 사실 토트넘 팀을 보면은 해리케인 원맨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워낙 해리케인한테 밀어주는 게 너무 많아갖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네. 안 좋은데 개막전에 골을 넣긴 했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토트넘이 일단 손흥민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또 뉴캐슬이 그 개막 초반에 2경기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죠. 가장 폼이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였죠. 저는 근데 이 졌어. 경기가 그러니까요. 해리케인의 한계가 드러난 경기, 가장 약점이 드러난 경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해리케인 플레이 특성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슈팅력은 진짜 좋아요. 미쳤죠.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쏘는 슈팅력은 최전방 공격수 치고는 정말 좋고 문전에서 오는 걸 어렵게 받아먹는 것도 잘하는 선수인데 그 두 가지가 이 경기에서 전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알리와 에릭센이 없는 상태에서 문전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 경기. 자기한테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해리케인은 주로 문전 페널티 박스 안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슈팅을 하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뭐 알리 아니면 모우라 이런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훅 들어가면서 수비들을 몰아주고 해리케인이 바깥에서 슈팅을 쏘는 이 패턴인데 워낙 이날만큼은 뭐 알리도 없고 모우라도 이날 드리블 돌파도 잘 안 됐고 워낙 또 밀집 라멜라도 안 수비였고. 되고 밀집 수비고 슈팅 기회도 안 나고 그렇죠. 해리케인이 뭘 할 수 없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에릭센이 아까 말했다시피 해리케인의 팀이라고 하는데 토트넘이 한 단계 더 뛰기 위해서는 해리케인을 과감히 그러니까 네.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해리케인 스스로도 뭔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폼이든 비시즌에 간에 준비를 잘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요렌테랑 다시 재계약을 해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황희찬처럼 그 저온 그거 사가지고 돈 더 많을 거면서. 뭔가 좀 개인적인 노력이 네.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 그 전술로 풀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움직여서는 뭐 팀만 망가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오늘 녹음 정말 오래 했네요 우리. 네. 지난번에 사연에서 녹음 분량 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길어졌어요. 네. 아, 오늘 사연 소개하는 이메일 소개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면서 하세요. 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풋볼의 FB죠.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이때까지 청취 사연한 건가요? K리그 얘기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K리그 네. 다시 할까요? 자 오늘 벤투호부터 해서 뭐 K리그 얘기 많이 네, 하고. K리그 얘기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해외파 선수 소식까지 토트넘에 대한 네. 걱정까지 아 정말 토트넘 어디로 바랍니다. 자 얘기 많이 하셨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축덕 40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